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에선 비명계 모임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총사퇴와 통합형 비대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내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한 합계 출산율이 2년 뒤 0.65명까지 떨어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5천만 명인 우리나라 총 인구는 50년 뒤 3,600만 명대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세금 수억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드라마 아이리스로 유명한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 보복하려는 의도로 반복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괴롭힌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 경범죄가 아닌 스토킹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올해 학교폭력 피해자가 지난해보다 4,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폭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중학생 학폭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 거점을 두고 SNS를 통해 해외에 마약을 팔거나 해외 조직이 국내에 마약을 판 사이버 마약 사범 100명이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범행했지만 경찰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우리 동해의 한국 방공식별 구역인 카디스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1시 53분부터 12시 10분까지 군용기 6대가 카디스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으며 우리 영공의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군용기가 카디스에 진입하려는 것을 식별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서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당대표 자리가 공석이 된 국민의힘이 새 대표를 뽑는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연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15명 이내 규모의 비대위를 꾸릴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에 공천심사 등을 맡을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기는 당초 예정된 이번 주에서 다소 늦춰질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물색해서 가능한 빨리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는데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춘 분, 뭐 그런 기준으로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님을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그게 뭐 선택의 기준,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당의 혁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등 현 지도부가 사퇴하고 개파를 아우르는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의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이 대표가 한 발만 물러서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 현재 지도부로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며 이 대표가 물러서야 민주당이 방탄정당, 팬덤정당, 패권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 혁신과 통합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는 비주류 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생각 등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국민 기대에 맞춰 민주당이 어떻게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러려면 당이 변화하되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또다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내립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50cm의 폭설이 예고돼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후 주말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한파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와 눈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서울에 내리는 비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강원 영동과 제주도, 전남 해안에 시간당 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는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고 빗줄기도 굵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최고 120mm 이상,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 제주 산간에도 많게는 1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는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비 역시 강풍을 동반하겠는데요. 산간 지역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 내륙에도 순간 풍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강원 산간에는 그제까지 많은 눈이 내렸었는데 또다시 폭설이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이번에도 최고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지난번 눈과 더하면 일주일 새 1m가 훌쩍 넘는 눈폭탄이 내리는 건데요. 눈은 오늘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은 한방눈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많은 눈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 강원 북부 산간에는 오늘 정오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50cm 이상, 강원 중부 산간에도 많게는 4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에도 1에서 7cm의 눈이 예보된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원 산간의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지만 주말부터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과 휴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 그리고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총 체납액이 4억 900만 원입니다.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 기피자 355명의 인적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내용은 병역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등 모두 6개의 항목으로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인원들입니다. 세부적으로 현역병 입영 기피가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가 46명, 병역 판정 검사 기피가 23명,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179명 등이었습니다. 명단엔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31살 은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6일 영풍그룹 계열 석포제련소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르신 가스에 노출돼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석포제련소에 대한 현장 감식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2시간 전인 오후 1시쯤 경찰이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 환경부와 노동부 등 전문기관이 모두 모였는데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진복 등 보호장규를 착용하고 사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작업 매뉴얼과 일지 등 서류를 확보한 뒤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도 석포제련소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제련소에서 설비 교체 작업을 했던 노동자 4명이
혈뇨와 복통 등으로 안동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 작업자 62살 A씨가 사흘 만에 결국 숨졌는데요. 이들은 아르신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르신가스는 아연을 추출하기 위해 광물을 황산으로 녹일 때 불순물인 비소가 황산과 반응해 만들어집니다. 농도가 짙은 아르신가스에 노출되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석포재련소 측은 그동안 작업 환경을 개선해왔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석포재련소에서만 노동자 12명이 숨졌고 환경오염으로 법을 위반한 것만 70여 차례에 달한다며 석포재련소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SNS를 통해서 불법으로 마약을 유통해온 사이버 마약 사범 10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에 거점을 두고서 해외로 판매하거나 해외에 거점을 두고서 국내로 들여오는 등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동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방 안에 모니터가 가득합니다. 해외 마약 조직원들이 서울 이태원과 강남에 마련한 작업실입니다. 싱가포르 국적인 이들은 한국에 거점을 두고 싱가포르에 마약을 판매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조직을 두고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온 러시아 국적 일당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SNS 채널을 만든 뒤 메페드론 등 다양한 신족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와 유통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SNS를 활용한 온라인 거래로 국경에 얽매이지 않고 유통망을 넓혔습니다. 이들 모두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텔레그램으로 범행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검거됐습니다.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마약 유통 사범 범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기관, 그다음에 국제 해외 수사 기관들과 공조해서 이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오징어가 많이 수입되는 점을 이용 냄새가 강한 오징어 사이에 2kg이 넘는 필로폰을 숨겨 세관의 눈을 피한 일당을 비롯해 역시 텔레그램을 이용해 강남클럽 일대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사이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100명을 붙잡고 2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4.5kg, 모두 46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이 국경을 넘나들며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는 만큼 온라인 마약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켜서 이웃을 괴롭힌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돼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살던 A씨는 2021년 10월부터 한 달에 걸쳐서 아무 이유 없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마다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악을 틀어서 이웃들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국내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며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낸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수렴할 거란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거란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역시 브리핑에서 미국의 내년 말 금리 예상치가 기존보다 0.5%포인트 내려갔지만 점도표상 낮아진 금리도 여전히 4%대 중후반 수준이라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간 안에 코로나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우리란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 중에서 김밥과 김치찌개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서울 기준으로 김밥 가격은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김치찌개 백반은 같은 기간 7,846원에서 7,923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김밥 가격은 지난해 7월 2,969원에서 한 달 사이 3,046억 원으로 올라 3,000원 선을 넘은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215원이던 김밥 가격은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2달 연속 올랐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언어로 실시간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생활 속에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 2명 포함해 총 4명인데 예약 가능할까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a total of 4 people, including 2 children? We have a suite room with 2 twin beds for $400. 트윈 침대 2개가 있는 스위트룸이 $400에 있습니다. 해외 호텔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시도하자 곧바로 영어로 통역됩니다. 호텔 직원의 안내는 한국어로 바뀌어 전달됩니다. SK텔레콤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지난 9월에 내놓은 AI 개인 비서 서비스에 통화 통역 기능을 새로 추가한 겁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가 우선 지원됩니다. 에이닷 앱을 설치한 이후에 동의를 받고 AI 전화에 가입한 경우에만 통역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점차 확대해서 10개 이상의 언어까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공개하는 차세대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은 AI 상용화 원년이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산업군을 막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경쟁 분야가 아니었던 기업끼리도 이제 AI를 놓고 경쟁이 되는 상황들이 복잡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는 더 유리한 거고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에 속도가 붙으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41년에 4천만 명대로 추락하고 70년 뒤인 2090년엔 3천만 명대 이하로 떨어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 발표를 통해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총 인구수가 지속해서 감소해 2041년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져 4,98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90년엔 2,820만 명으로 3천만 명대도 깨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유소년 인구는 2072년 238만 명으로 지난해의 40% 수준으로 급감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낳을 걸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2년 뒤인 2025년에 0.65명으로 떨어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0.72명인 합계 출산율이 내년 0.68명, 내후년엔 0.65명으로 추락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합계 출산율은 2026년 0.68명으로 0.6명대를 보이다가 2027년부터 0.71명대를 회복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또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 명에서 2052년 19만 6천 명으로 2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고 2072년에는 16만 명으로 감소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중동 지역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어도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아무것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됩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체포된 하마스 대원들을 신문하는 이스라엘군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하마스를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ואני אומר את זה גם נוכח הכאב הגדול, אבל גם מול הלחצים הבינלאומיים. שום דבר לא יעצור אותנו. אנחנו הולכים עד הסוף, עד הניצחון. לא פחות מזה.
엘리 코엔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코엔 장관은 자국을 방문한 팀 와츠 호주 외교부 부장관을 만나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과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강경한 정부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esident yesterday reflected the reality of global opinion, which also matters. Our support for Israel is not diminished. But we have had concerns, and we have expressed those concerns about the prosecution of this military campaign. 미국은 또 가자지구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부어넣는 이스라엘의 작전에 대해서도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떤 전술이든 국제 인도주의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민간인 보호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며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는 개혁적 진보 그리고 합리적 보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가진 분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합니다. 총선까지 넉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물러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앞두고 있죠. 야권에서는 신당이 속속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엔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한 새로운 선택과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권력이 공동 창당 대회도 엽니다. 제3지대에 깃바르던 금태섭 대표 모시고 신당 창당 배경, 내년 총선 목표, 또 총선을 앞둔 지금 전국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금태섭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금태섭 대표님이 이제 당 대표로 활동하신 지 며칠 되신 거죠? 오늘 사흘째입니다. 오늘이 사흘째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4월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계획을 말씀을 드릴 때 네. 9월 추석 전에 창준이를 만들고 연말 전에 창당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또 많이들 도와주셔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새로운 인재들도 영입을 좀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이제 밖에 있는 분들도 영입을 하고 또 정치하시던 분들과도 힘을 모아 나가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는 그 신당 추진하는 분들이 많이 만나고 소통을 합니다. 예. 지금 아직은 언론에 공개가 안 됐지만 많은 분들 접촉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많이 소통을 하고 의논을 하고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분들도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유호정 의원 그 새로운 권력? 예. 세 번째 권력입니다. 네, 세 번째 권력이요. 예. 그래서 공동 창당을 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유호정 의원님은 정의당에서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저도 민주당에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요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예. 이제는 진보 보수 이념적 잣대로 세상을 나누는 것이 시대를 지났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이념이라든가 진영에 따라서 편 나누기를 하고 서로 원수 보듯이 하면서 싸우는 것이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고민 또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 점에 동의가 돼서 같이 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예. 그런데 당을 같이 하려면은 그래도 뭔가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뭡니까 그게?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냥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내년 총선에 30석 정도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30석이요? 예. 그리고 예. 2027년에 집권 세력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정말로 바꾸기 위해서는 네네. 개헌을 통한 정치 체제의 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걸 목표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자, 일단 당명은 새로운 선택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새로운 선택 제가 당원 예. 들어가서 봤더니요. 예. 2조에 보니까 새로운 선택은 성숙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도 대연합 실현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중도 대연합. 중도라는 말이 저희가 딱히 대체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썼는데 좀 더 방점은 연합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뭐 지금 우리 사회에 세대, 계층, 뭐 젠더 온갖 지점에서 갈등이 있는데 예. 서로 싸움만 하고 다투기만 할 뿐이지 해결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용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권을 생각해 보면 용산 대통령 뜻이랑 다르면은 내부 총질이라고 이제 잠잠하게 만들고 민주당은 그보다 더해서 조금만 또 다른 얘기하면 수박이다. 이렇게 해서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고 잠재력을 모아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연합이라는 데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예. 그리고 여러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예, 의미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 남녀 이 병역 평등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제가 나온 거예요?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몇 달 전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젊은 분들과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여성들과 남성들이 성별 문제, 젠더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싸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선 이 얘기하고 저쪽에선 저 얘기하고 그냥 그러고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방금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위험할 정도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회가 1차적으로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어느 나라나 이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네. 여성들이 직장을 갖게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 가사가 분담이 되고 고정적인 성 역할이 부서지게 되면 다시 이것이 복원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젠더 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돼야 되는데 항상 걸리는 것이 남성들도 가사해야 된다. 그러면 여자들은 왜 군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대 이 문제를 주로. 요정 의원도 계시지만 요정 의원도 그 페미니즘 쪽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서 먼저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를 해보자. 예전에는 여자도 군대 가야지 그러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러고 싸우고 말았는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떤 제도가 좋은지 그리고 이제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서로 유연하게 말을 해보자. 그러려면은 다들 금기시하고 있는 이 여성의 병역 의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된다. 사실은 젠더 갈등을 놓고도 정말로 사람들이 이거 위험수위라고 말을 하는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갈등을 해소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만 보려고 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아무 앞뒤 끝도 없이 그냥 여성가족부 폐지. 그래서 젊은 남성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때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했어요. 그 캠프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온 다음이죠. 나온 다음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끌어들여서 여성표를 받았는데 제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민주당도 원래 그걸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20대 남성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도 정말 이대당 캠페인 해보자 하다가 못해서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안 하고 진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화되고 나눠서 싸우기 시작하면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몇 표 더 얻을까 이 고민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원래 정치라는 것이 원래 이 사회에서 갈등을 빚는 그러한 계층을 어떻게 하든지 합의점을 찾아주는 게 큰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젠더 문제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반드시 젠더 문제뿐만이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유연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이쪽에서도 한 발짝 더 나가보고 다른 상대방 쪽의 시선도 시각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런 취지로 이번에 젠더 얘기를 한 거고. 그렇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이제 일각에서는 정말 논쟁적인 주제를 이 이슈를 가지고 가서 예. 언론의 관심을 받으려는 거 아니냐 그런 보도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거 괜찮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도 해봐야지. 예. 예. 모든 이슈 같이 이제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예, 맞습니다.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 당에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당에 힘이 있어야 되고 지금 목표가 30석, 예. 30석 예.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좀 봤거든요. 예. 정당 지지율 좀 보니까요. 일단 무당층은 27%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보면요. 여야 보면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4, 그리고 무당층 27%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지를 끌어낼 것이냐. 주로 이제 목표는 30석이라고 했으니까 무당층에서 좀 지지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당층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들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무당층들은 투표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무당층에도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투표장으로 나오시게 해야 되겠지만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저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으로 돼 있는 분들 네. 이분들도 예전같이 구심점이 세질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차마 민주당은 내가 못 찍지. 네네. 혹은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또 양쪽으로 갈라져서 너무 싸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첫 걸음을 내딛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지만 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뭔가 해낼 것 같다. 이것을 주면 지금 저기 빨간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분들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예. 이 당이 꼭 좋아서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라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모두 다 끌어오겠다. 민주당 지지자들 만났을 때 네.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이 의석을 가졌는데 네. 다음에도 그렇게 되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지. 그렇게 네. 말씀을 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과반수 민주당처럼 180석 가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용산이 너무 일방 이제 독주할 것 같다. 이 예. 걱정들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쪽까지는 못 가더라도 정말 좀 정치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네. 서로 대화도 하고 예. 협상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저희가 다만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권자들이 믿고 주기는 어려울 텐데 예. 이게 실체가 생기고 힘을 모아서 커지기 시작하면 저분들 중에 상당수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금태섭 신당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준석 신당도 예. 곧 출범할 것 같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만든다고 하고요. 예. 신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힘을 모아내지 않으면 네. 기존 정당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힘을 모아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지만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선거 겁니까? 때까지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저희가 기존 정당을 가장 세게 비판하는 지점이 서로 싸우느라고 진짜 중요한 민생 문제, 우리나라가 부딪히는 중요한 과제에 집중을 안 하고 엉뚱한 거 한다. 예. 홍범도 동상 옮기는 거, 막 방탄국회 이런 것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유권자들 그럼 너희들끼리는 어떠냐? 이준석 당, 이낙연 당, 뭐 금태섭 당 이래서 그것도 못 합치면서 예. 저희가 기존 정치를 비판을 하면은 별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국민의힘을 탈당을 안 하셨고 이낙연 전 대표도 아직 민주당적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자주 소통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의견을 나누는데 이걸 잘 돼서 저희가 힘을 모아낼 수 있다면 내년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 금태섭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만났죠. 몇 번 만났습니까? 뭐 몇 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과정에 있는 거를 예. 몇 번 만났다 말씀드리기는 그건 중요하진 어려운데 않고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만나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온갖 얘기를 다 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했던 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생각을 바꾸고 저도 바꿔서 중간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지점을 인정을 하자. 제가 그거를 존중의 정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다른 데도 있는데 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설득될 수도 있다. 예. 이러면서 존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힘을 합칠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 정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예. 저 친일 기득권 세력으로 갈 거냐, 예. 혹은 뭐 좌파 세력으로 갈 거냐, 네. 이거를 깨는데 먼저 힘을 모아야 된다. 예. 그러려면은 일단 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네. 서로 뒤로 미루고 존중하고 예, 예. 이 모습을 보여야 한 발자국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두보를 확보하면 그때는 또 구체적인 것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쪽과도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걸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소통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내년 총선 4월 10일입니다. 예. 넉 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사례들을 보면 예. 오히려 저 총선 한두 달 남기고 돌풍을 일으킨 적이 많습니다. 가장 그래요? 가까운 국민의당도 예. 2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당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정치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 4월에 총선을 1년 남기고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적다면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네. 충분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38석인가요? 그 정도 했을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때가 2월쯤에 돌풍을 일으켰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한두 달 남았네요. 1월에 아마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예. 2월쯤에 창당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한 달 내에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앞서 저희 그래픽 준비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고 이준석 전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와 또 본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가 이렇게 나가서는 큰일 나겠다는 사람들의 걱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3지대 신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누구나 알겠지만 아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총선을 그렇게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길 가능성이 많죠. 민주당이 국민의힘내에서 과반 지금 다 것이다. 100석이 되냐 마냐 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독주를 할 것이고 민주당은 3년간 발목을 다 잡으면서 윤석열 퇴진해라고 할 것이고 정말로 지옥 같은 3년이 펼쳐질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치가 그동안도 많이 비판받았지만 앞으로 펼쳐질 3년은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고 정말로 극단적인 주장이 난무하고 지금 민주당 주변에 비례위성정당을 하고 싶어하는 소위 자매정당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뭐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나오는데 거기에 공약들이 윤석열 탄핵입니다. 대체로 보면. 그러면 이게 탄핵이라는 게 정말 극단적이고 비상적인 수단인데 야권에서는 그런 주장이 나올 것이고 그럼 당연히 대통령 쪽에서는 저런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냐.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내가 할 길 가겠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하나도 한 발자국의 전진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뭐 이준석, 금태섭,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문제가 아니라 이 움직임이 실패하면 한국 정치 자체가 실패한다.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3지대 빅텐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그게 저의 정치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소통도 하고 있고. 자주 여기저기 찾아뵙고 말씀도 나누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여당 움직임을 보면요. 김기현 대표가 바로 사퇴하고 비대위 꾸린다고 합니다. 뭐 적극적으로 쇄신하겠다고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고 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제3지대 입지가 좀 좁아지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어쨌든 국민의힘도 튼튼한 정당이 되고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여권의 문제는 누구나 알듯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되실 때부터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아니었죠. 누구는 안 된다 이래가면서 된 거고. 그런데 지금 뭐 그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한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며칠은 뉴스가 되겠지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제가 뭐 남의 당한테 힌트를 줄 형편은 안 되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니지만, 사실은 용산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정말로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문제들은 아무도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안 된 지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용산에서 임명을 하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을 안 했지만 우리는 한다. 이런 걸로 반전을 삼아야지 지금은 이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큰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한 거는 용산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중진들 물러나라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갈등도 빚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게 결단이라고 보실지 모르지만 밖에서 국민들이 보기엔 좀 웃기는 겁니다. 이거 왜 제가 표현하는 말로 배가 아픈데 무릎에 빨간 약을 바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다고 해도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게 그 대통령의 국정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어제 그저께 계속 또 새로운 인재 영입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됐든 누가 됐든 지금 민주당 같이 한 목소리 내야 된다는 분위기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도 보면 그냥 와서 액세서리 노릇을 하거나 아주 그냥 사소한 정책을 만지는 게 아니라면 중요한 문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못하는데 여기에 인재가 들어오든 뭐 누가 사퇴를 하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군요. 민주당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민주당의 문제가 과연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기 훨씬 전서부터 그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층은 뭐 친일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혐오 발언을 쏟아내면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계속 해왔거든요. 저는 민주당은 고쳐서 쓸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도 제가 아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민주당을 고쳐서 쓰거나 뭐 혁신하겠다는 거는 저희하고는 조금 길이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물론 존중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미 양당 둘 다 고쳤을 거는 지나갔다. 뭐 이재명 대표가 소위 반명이라는 의원들한테 공천 좀 주고 뭐 자리 몇 개 더 준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결단을 내릴 때가 됐고 저는 민주당 안에 계신 분들도 아마 깊이 그거를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시간이 거의 끝까지 왔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 진짜 새롭게 정치를 근본서부터 바꿔야 된다. 이 길로 가면 저희 다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제3지대 빅텐트.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언제쯤 가시화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17일 날 창당 대회를 할 거고요. 그때부터는 당연히 총선 체제로 들어가서 이제 공개적으로 연대도 하고 연합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지대 이제 정치를 바꿔야 한다. 내년 총선 30석 이상을 목표로 삼을 것이고 연대 가능성을 크게 열어놨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그리 강한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도 늘고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120mm 이상, 영서 남부와 충북, 경북 북부와 제주 산간 쪽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50cm 이상의 폭설이 예고되면서 오늘 정오르기에서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이맘때와 비교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 대전과 대구는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6도, 대전은 15도, 대구는 17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